이 나라가 걸어왔던 과거의 맥락, 옛날에 어떤 일을 겪었나 이 옛날 이야기를 이해하셔야만 최근에 중국이 이해된다는 측면에서 조금의 인내심을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성공했고, 성공했다는 표현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가파른 속도로 78년부터 중국의 성장이 시작됐다는 데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들,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허장성세 아니냐라고 생각했었던 시각들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위협적인 뭔가 행동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는, 그냥 편하게 할까요? 자,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이미지가 어떠세요?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한번 찝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거 무서운 지적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홍춘욱 박사님 모시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에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우리 처음 지난주 게스트로 오셨던 준규 씨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으로 참석하게 됐는데 박사님께서 역사도 전공하시고 경제도 전공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경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네. 이해도 너무 잘 되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엔 중국사 전공이신 줄 알았어요.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또 스케일이 크고 또 우리 현실 문제하고 가장 크게 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문제잖아요. 우리 문제인데 제가 최근 들어서 조사를 해보는 과정에서 트럼프 정책기획국장실에 있는 이제 흑인 미국 여성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거는 미중 문명의 충돌이다. 그러니까 문명의 무역 전쟁이 아니라 문명의 충돌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만큼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1등 여기 1등 해보신 분 있습니까? 1등 해보셨습니다. 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반 배치고서 딱 한 번. 저는 이제 1등을 해본 적은 없는데 1등을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1등의 자리를 2등에게 물려주려 할까요? 이게 아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떠오르는 도전자이기 때문에 절대 쉽사리 그걸 놓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자리를. 그래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 미래 사회에 워낙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또 이런 거를 현대문명 대전환 시즌 2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정말 좀 영광입니다, 영광. 이런 찬사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미중 무역 전쟁 강의를 해주실 홍춘욱 박사님을 다 같이 모셔볼까요? 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인사를 한번 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일을 하면서 다방면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한쪽에 집중적으로 깊게 공부하는 거는 조금 약간 성향이 안 맞았던 것 같고요. 다양하게 어떤 사물의 특성, 어떤 사물의 현상, 결과 이런 것들을 다방면에서 그리고 역사적 연원에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강의하실 때는 중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경제 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오늘은 이제 미국 측의 입장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무역 전쟁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떤 본론으로 들어가시지 않을까 더 기대가 됩니다. 예,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잘 준비해 왔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중국이 왜 저렇게 됐나? 성공했지만 아쉬움도 있었던 그들의 산업화 과정, 특히 외화 내빈이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썼었는데
겉으로 보면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대국이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특허나 원천 기술 하나 없이 다른 나라에서 만든 디자인과 다른 나라에서 만든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싸구려 카피 제품을 만드는 나라로 그렇게 인식이 돼 있었던 나라가 중국이었던 거고요. 이 중국은 그런 상황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른바 제조업 2025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했고 그 다양한 산업 정책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은 바로 신성장 산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나 자동차나 화학처럼 이미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기술이 완성되어 있고 또는 성숙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산업들에서 뭔가를 새로 시작해서 선두주자를 따라잡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전기차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드론이라든가 혹은 2차 전지라든가 다양한 이제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고 있는 그리고 누구나 어떤 산업의 참가자나 다 지금이 처음인 그런 산업에 집중하려는 태도들을 보인 것이고 또 이거는 상당한 성과를 보여서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는 CATL이라든가 또 더 나가서 핸드폰이나 뭐 이런 스마트폰 관련돼서는 후아웨이라든가 샤오미 같은 기업들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는 DJI 같은 이런 다양한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 기업 그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한동안은 좋았습니다. 왜 그런가?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대단히 가격이 저렴했다. 미국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싸게 또 다양한 구색으로 물건을 공급해주며 또 할인도 많이 해주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 예전에 이런 책도 있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 뭐 이런 것 실험도 하고 그랬는데 불가능하다가 결론이었잖아요. 그만큼 전 세계의 소비자들은 값싼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 대비 품질도 괜찮은 것이라고 점점 평가가 바뀌고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에 중독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에서도 서서히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국은 어떻게 성공했고 미국과 충돌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미국 입장에서 느끼는 불편함들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어마어마한 직접 투자를 합니다. 뭐 대표적인 품목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 디자인드 바이 캘리포니아라고 적혀 있죠. 뒷면을 보시면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됐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만들고 이 제품들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생산은 어디서 됩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정확하게는 홍콩 옆에 있는 심천이라는 중국의 대도시에서 누가 생산하느냐? 예, 대만의 호나이 공업의 자회사인 팍스콘이라는 회사가 생산합니다. 벌써 굉장히 다양하지 않으세요? 미국에서 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디자인들을 내고 부품에 대한 계획들, 안에 들어가게 되는 품목들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한 다음에 이 개발된 품목들을 갖다가 생산하는 회사는 대만 회사이고 이 대만 회사는 또 공정을 어디다 갖고 있냐면 중국 선전에 가지고 이와 같은 복합적인 품목들 속에서 거기서 생산된 아주 값싸게 생산된 아이폰을 물론 아이폰에 대한 수많은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고가로 그래서 많은 마진을 애플이 누리는 아주 저렴하게 중국에서 생산하되 마진은 크게 누리는 그래서 세계 시가총액 1위의 자리를 애플이 계속 오랫동안 누리는 게 바로 이런 잘 만들어져 있는 서플라이 체인 공급 사슬망 주문과 설계는 미국에서 제조 생산을 하는 기업은 대만이 그러나 정작 조립은 중국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팍스콘 중국인 노동자들의 연쇄 자살 사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대단히 가혹하고 엄격한 관리 감독하에서 왜냐하면 정밀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젊은 중국의 농촌 출신의 농민공이라고 부르죠.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온 그러나 도시의 호적을 가지지 못한 사회주의 국가니까 인구 이동의 자유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호적, 호구라고 하는데요. 도시 지역의 호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도시에서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일들이 많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법체제 밖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저임금의 근로자들을 가혹하게 좀 다뤘다라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젊은 꽃다운 노동자들이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공장이 바로 선전의 팍스콘 공장입니다. 이런 공장 속에서
물건을 조립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업은 좋죠. 그리고 소비자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있는 사람들, 특히 경제 전체의 불균형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노란 선은 중국의 대미 수출.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 품목들과 파란 선 밑에 있는 것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 품목들 차이 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걸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2017년 말 통계를 보면 대략 3천억 달러 이상, 거의 4천억 달러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발생한다. 무역 적자가 뭐냐 하면 수출한 것과 수입한 걸 상계하고 남은 돈이 난 마이너스다. 왜 그런가? 우리 이유를 알죠? 미국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중국에 투자를 하고 또는 미국에서 조립, 가공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디자인했던 것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저렴하니까 중국을 생산 기주로 활용하는 과정들 속에서 저런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경제 전체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들이 이어져 왔었다고 볼 수 있지만 경제의 불균형이 점점 더 심해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들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야 이거 불공정한 거래 아니냐. 우리한테 저렇게 물건을 많이 팔면서 저 분기 데이터인데 분기에 거의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는 돈들을 미국에서 중국으로 돈이 가는데 중국은 미국산 제품 왜 안 사냐라는 감정적인 문제들도 좀 생기기 시작한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게 된 실질적인 원인이 대중 무역 적자가 너무 미국이 심해서 결국에는 이제 일어난 것이겠네요. 직접적 이유는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지금인가? 왜 지금일까? 예. 그리고 보시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미 미국의 대중 적자는 고착화됐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지금보다 적을 뿐이지 2천억 달러, 3천억 달러 규모였던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은 중국한테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던 건 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지금인가? 바로 그 답이 정치에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 답을 향해서 한번 나가볼까요? 네. 예, 바로 무역 전쟁의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미지 아주 멋있게 불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불타고 저쪽은 용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아무튼 불과 물이 부딪혔습니다. 불과 물이 부딪히는 이런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무역 분쟁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 한번 조사를 해보자면 바로 요 그림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 경제학계의 슈퍼스타 데이비드 오터 교수라는 분이 쓰신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마 밑에 자막이 좀 쫙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서 미국 노동학계 또는 경제학계에서 가장 주되게 다루는 주제들 중에 하나가 자유무역이 가져온 미국 내 경제적 불평등 문제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들을 심화시키는데 왜 자유무역이 영향을 미쳤는가? 우린 벌써 느낌이 싹 옵니다. 그렇지. 옛날 만약 중국이라는 존재가 없었더라면 아이폰을 캘리포니아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팍스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공장 하나에만 30만 명 이상 일하고 있다고 그래요.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들이 미국에 있었을 텐데 이게 중국으로 간 거 아니냐? 물론 애플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순이익, 영업이익을 발생시켜서 그 돈으로 주주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또 내가 들고 있는 주식 가격이 오르면 그날 우리 치킨이라도 하나 더 시켜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경제적 효과들도 있을 텐데 과연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미국에 있어야 될 일자리들이 중국으로 가게 되는 순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생긴 거죠. 그죠?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기업들 이익이 좋아지고 무역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이익이 커진 부분들에 따른 고용 증가의 효과와 직접적인 생산시설의 이전에 따른 경제적인 순손실을 차익을 내보면 이익이 더 크다라는 게 대부분의 관점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바로 뭐냐 하면 이익을 보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가 공장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미국에서 중국 가버렸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중국으로 이전한 데 따르는 가격 절감이라든가 또는 그 기업 주가 상승의 혜택을 누리기는커녕 실업수당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되거나 또 더 나아가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해서 다른 업종의 생산에서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서 정들었던 일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우터 교수를 비롯한 미국의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어떤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되었는가 그걸 한번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입니다. 바로 뭐냐 하면 그림에서 붉은 선 색으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은 저 카운티, 우리나라의 군이나 시에 해당되는 곳이죠. 저 카운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사라졌어요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제일 붉은 선이 많습니까? 동부, 그리고 5대5 연안의 밑에 있는 미국의 경제를 딱 나눠서 보면 동쪽이면서도 동쪽에서도 가장 중간 가운데 지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 지역이 어딘가? 바로 디트로이트를 비롯한 예전에 만들어졌던 미국의 제조업 중심지, 드디어 녹슬어버린 산업도시라는 뜻의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러스트벨트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녹슬어버린 산업도시들이 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지난 2016년 말에 미국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박빙의 우세를 힐러리 후보가 유지했고 결국 총 득표수도 힐러리 후보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을 장악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가 가장 표를 많이 얻고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곳이 바로 저 붉은 지역 중심이었다. 어디? 미시간, 오하이오, 웨스트 버지니아, 펜실베니아를 비롯한 그 전에는 오바마 대통령을 찍었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으로 변심한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라는 지역들이 나타났습니다. 스윙 스테이트가 뭔가 매번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이 달라지는 그런 주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그런 지역들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플로리다라든가 몇몇 지역들을 더 붙이게 되면 결정적인 어떤 스윙 스테이트 되겠고요. 미국의 정치 지형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코스트 지역, 양쪽 해안 끝, 캘리포니아라든가 오레곤 같은 지역들 그리고 뉴욕주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의 동부 지역은 전부 민주당이 이기고요. 또 반대로 미국의 남부 지역들, 선벨트라고 불리는 남부 지역들은 또 공화당의 텃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어있는 지역이 나오죠. 바로 미국 지도에서 중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저 위에 있는 오대호 연안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지역이 무주공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선거 때마다 지지정당이 달라지는 스윙 스테이트가 위치한 곳이다. 그리고 저기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승패는 갈려왔다는 것이 미국 정치 지난 100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판도의 변화입니다. 저 지역이 최근에 밝혀진 거죠. 자유무역 속에서 일자리의 감소를 가장 직접적으로 겪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죠. 반이민, 반자유무역.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내 일자리를 뺏기는 거 저 싫어요. 두 번째, 저희 일자리, 저의 일터, 저희 고향에 있었던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정치 세력으로 부각되는 그 선거가 아마 2016년 아니었나. 물론 그걸 더욱더 부각시킨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죠. 브렉시트. 영국이 유로존을 이탈하는 투표에서 런던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대도시,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대도시에서는 브렉시트를 반대했습니다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노후화되고 또는 쇠퇴한 산업도시들, 맨체스터라든가 리버풀이라든가 이런 도시에서는 브렉시트, 즉 영국이 유로존을 벗어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높아서 결국 간발의 차이로 브렉시트가 통과돼서 지금까지 3년째 영국이 계속 유로존을 이탈하는 그 과정에 협상을 하고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본다면 자유무역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측면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쪽에 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그 큰 차익들, 이익들이 저 잃어버린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이라든가 복지정책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 사람들이 강력한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론자들, 반이민 옹호 세력으로 부각될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본다면 저를 비롯한 수많은 경제학자들, 이코노미스트들이 이 부분을 놓쳤던 것이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브렉시트를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자성하게 되는. 그러니까 경제만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사회 정치적인, 사회학적인 그리고 그들의 어떤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런 제조업 중심주의는 대부분 강력한 노조의 아성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노조는 과거에 대부분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최고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저 지역은 예전에는 한때 항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아성이었었는데 지금 공화당 지지 세력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라는 게 미국 내에서 엄청난 충격을 줬던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미국 쪽에서 벌어진 일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외부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다? 미국의 대규모 대중 적자가 벌어지게 됐지만 그건 경제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미국의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개선시키고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풍족하게 만드는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었지만 대신 무역 전쟁을 내포하는 미국 내의 불평등의 심화, 특히 잃어버린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분노가 높아진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 이유를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정책 변화를 가져온 두 번째 요인은 셰일 오일 혁명이 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셰일 오일이라는 오일은 일반적인 석유와 생산하는 과정과 분포한 지역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유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들은 어디냐? 사막이 있는 중동, 더 나가서 좀 더 찾아보면 나이지리아 연안에 있는 심해 광구들 또는 브라질 연안에 있는 심해 광구들 그리고 알래스카, 텍사스 그리고 러시아의 바쿠 이런 지역들이 세계적인 석유 생산의 직결지들인데 이 지역들 중에서 대부분 일부 지역, 극히 일부 지역, 북해를 비롯한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인구 밀집 지역과 떨어져 있다는 특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유는 생산해서 소비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거대한 도크 그리고 큰 유조선들을 필요로 하고 또 해상에서의 운송 과정에서 많은 환경 파괴 위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알래스카 연안에서의 유조선 침몰 사고라든가 우리 해안 앞바다 유조선 침몰 사고 같은 것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 속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수반하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원유가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유는 예전처럼 배사 구조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삿갓처럼 생겨있는 단단한 상부 구조 밑에 물과 기름들이 더 위상, 왜냐하면 가벼우니까 위로 점점 올라가고 있었던 기름과 가스, 물들이 지상으로 올라가지 못한 채 한 구석에 갇혀있는 이런 지형 구조에서만 원유가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부 지역에만 원유가 생산되는 특징이 있고 한국은 제7광구를 비롯해서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유전 개발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국에서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아니 기름은 나긴 나지만 경제성 있는 기름이 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강암 지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퇴적물들이 집결되어 있는 특수한 형태의 어떤 바위돌, 바로 쉐일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바위에서 기름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들이 지난 20년 동안 발명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평수압 파쇄법이라는 이름이 되게 어렵습니다. 경제학자들 반성해야 됩니다. 도대체 번역을 이거밖에 못하나? 저도 이러면서 저도 아이디어를 못 내고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강한 압력으로 물과 일부 화학약품을 섞은 액체를 갖다가 강한 압력을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쉐일이라는 연약한 암석층에다가 물을 쏩니다. 그러면 물을 팍 쏘면 안에 파고들면서 압력을 높이게 되면서 그 압력 속에서 흩어져 있었던 가스, 흩어져 있었던 오일이 뭉쳐 나오면서 연약한 지방을 타고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빠져나오는데 수평수압 파쇄법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물을 쏘음으로써 암석층을 부수어서 그 안에 있던 기름을 뽑아낸다라는 파쇄는 됐지만 수평은 못 들으셨죠? 수평은 뭐냐? 퇴적암층이니까 옆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대단한 게 파이프를 집어넣은 다음에 옆으로 날개를 쫙 펼칩니다. 30개, 40개의 날개를 펼쳐서 왜냐하면 이 퇴적층, 특수한 퇴적층, 특수한 암석층에서만 기름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옆으로 가늘게 쫙 분포되어 있대요. 그러면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한 군데에서만 파이프를 꽂아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팔을 수십 개를 벌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압 파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과 각종 화학약품을 섞은 물질을 분사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모든 암석층에서 일거에 오일을 뽑아 올리는 신기술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기술은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전에 이미 개발되어 있었던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왜 효과를 갖게 됐냐? 일단 기술이 상용화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기술자들도 필요하고 숙련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가 더 중요했죠.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아무리 비용이 들더라도 기름을 뽑아내는 게 이익이 되는 세상이 와버린 거죠. 결국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높은 유가가 비싼 그러나 혁신적인 기술을 시장화, 성공적으로 상용화시키는데 이르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이 결과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노란 선이 미국인데요. 일평균 원유 생산량인데 미국이 지금 드디어 세계 넘버원 원유 생산 국가가 됐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를 제낀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미국이 이제 원유 생산 국가가 돼서 더 나가서 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자, 이게 문제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국제 유가를 떨어뜨린다라는 정도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미국이라는 거대 세계 경제 넘버원 국가가 원유 자립하게 되면 딴 나라로부터 미국으로의 원유 수입이 필요 없어지니까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2014년부터 국제 유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게 바로 이런 요인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요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뭐냐? 미국이 다른 나라 일에 관여할 동기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9.11 테러, 안타까운 비극적 사건입니다만 9.11 테러나 그 이전에 있었던 걸 보면 미국이 끊임없이 중동 지역의 전쟁에 개입했던 걸 기억나실 겁니다. 걸프전부터 시작해서 지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심지어 시리아 내전 등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해왔죠. 왜 했나? 석유죠, 석유. 생명선 아닙니까? 에너지 없이 우리 살 수 없고 물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대체 신재생 에너지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의 중요한 동력원인,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있지만 기대는 기대인 거고 아직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촉진되겠죠, 언젠가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세는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화석연료의 대부분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압도적으로 사우디의 생산량이 훨씬 더 높아서 저기서 가져온 원유로 미국이 기름도 만들고 또 전기도 만들고 하고 있었던 것인데 또 화학 제품도 만들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니까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정치적 발전, 변화 그리고 중동에서 주요 선진국으로 가는 항로의 안전이 생명선처럼 느껴졌고 거기에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지중해 등등의 수많은 함대를 편성해서 경제적인 어떤 안전 또는 경제적인 어떤 효율을 추구하는데 미국이 돈을 대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박사님,
그러면 그 앞으로는 오일을 대신할 그 전기나 이제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새로운 에너지를 선전하기 위한 행동들을 많이 취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 오바마 대통령까지만 하더라도 그린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그 전에 부시 대통령 시절에도 그쪽 관련해서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쪽 관련 비용 삭감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왜? 쉐일이 너무 많이 나와요. 미국의 경제활동의 중심지인 동부와 서부 인근에서 쉐일 오일이 무진장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유조선 통해서, 파이프라인 통해서 힘들게 먼 지역의 걸 가져와가지고 정제해서 나르는 비용 필요도 없이 바로 옆 동네에서 생산된 쉐일을 바로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고 거리적 인접성도 가깝고 편리하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어떤 투자들이 최근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는 많이 약화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힐러리 후보가 당선됐었으면 굉장한 투자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저런 쉐일 오일 혁명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하락하고 있는 환경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반대로 중국은 어떻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미국은 쉐일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고 유럽도 많이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국은 쉐일 생산이 거의 채산성이 없대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왜 이렇게 예전 그런 거 없을까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다이칭 대경 유전이라는 아주 세계 최대 유전이 있었었는데, 그 유전이 지금 거의 고갈된 상태라서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유 항행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난 시간 1대1로 기억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라고 하나요? 이제 서태평양 지역, 필리핀과 베트남 인근 지역의 수많은 섬들, 주인 없는 섬들 또는 무인도를 둘러싸고 그렇게 많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유, 거기다가 해상 군사 시설들을 잔뜩 만드는 이유가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는 원유가 중국의 상하이항이나 심천항으로 무사히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서서히 거기다 무력을 투사하고 수송로를 관리하겠다는 생각들을 벌이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 싱가포르 말레카 해협의 그 좁은 지역을 통과하느니 차라리 말레이시아에다가 뭐 운하를 만들든가 아니면 고속철도를 건설해서 거기를 통해서 말레카 해협이 봉쇄되더라도 얼마든지 기름을 실어올 수 있는 그런 항구 시설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들을 연이어 내놓는 이유가, 중국은 여전히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그렇게 높은 석유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는 석유에 대한 어떤 수송로에 대한 안전에 대한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중국이 열렬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 태양광 관련돼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산업들, 투자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거의 세계 탑 랭킹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의 뭐 몇몇 회사들은 그 랭킹의 하위권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선두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회적인 어떤 변화들 유발한 요인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자유무역에 따른 정치적 갈등이 있다라면, 두 번째는 미국이 이제는 다른 나라 일에 대해서 예민해질 이유가 없는 세상이었다. 그러면은 예전에 미국이 뭐 중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경찰 국가로서 본인들 어떤 영향력을 펼치려고 했던 거는 석유 때문에가 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더 있었죠. 강력한 라이벌 소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련이 1990년 그죠? 네. 동구권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러시아 공화국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들로 분할되고, 또 그 과정에서 사실 소련이, 물론 후계자라 할 수 있는 러시아가 여전히 강한 나라입니다만, 어떤 세상에 있어서의 어떤 주도권을 둘러싸고 강한 경쟁을 벌여야 될, 또는 심각한 세계대전, 세계적인 전쟁, 이런 어떤 뭐랄까요, 무시무시한 세계 핵전쟁의 상대방이 될 거라는 위협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화됐잖아요.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 그 강대한 소련의 육군을 상대하는 데 필요해서
혼자 싸우느니 동맹국들을 같이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 같은 동맹국들과 함께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약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3, 40년 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은 점점 세계 경제에 또는 세계의 수많은 현안에 관여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던 환경에 바로 셰일 오일의 혁명이 그 흐름을 가속화시키면서 우리나라에게 이제 방위비 분담을 막 올리잖아요. 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이야기를 감히 대통령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의 배경은 소련의 어떻게 보면 이제 분할 또는 분리 독립, 더 나가서 셰일 오일의 혁명 같은 세계사적인 어떤 중요한 변화들에서 미국은 이제 자신의 국익을 지키고 나만의 이익을 지켜나가는 것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드디어 이제 예전에는 경찰 국가, 아까 이야기하신 세계를 갖다가 자기가 질서를 유지하며 자기의 뜻대로 세상의 흐름을 만들고 자기가 어떻게 본다면 세계 경제, 세계의 중요한 혈액, 운반선이라 할 수 있는 통상 항행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는 하기 싫어하는 쪽으로, 그래서 군비 지출, 특히 그 해외 파견 미군 규모 축소 이런 쪽으로 줄기차게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전 카터 대통령 때부터 사실 그런 일은 있었던 거고요. 이런 흐름들 속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을 미국 내에서의 변화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건 변화 속에서 무역 전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답답해지죠. 자, 중국은 중국대로 아니 싸구려 물건 만들면서 부가가치는 거의 못 만들고 우리가 만든 물건들이 다 해외에 가서 주문 생산한 기업들만 배를 불리고 우리는 돌아오는 것도 없는, 야, 이거 이렇게 가는 게 맞아라며 열심히 기술 개발을 했죠. 물론 기술 개발의 과정에서 좀 M&A와 기술 도둑질과 자기 국내에 대한 다른 경쟁 기업들의 유입을 막는 듯한 태도들을 보이면서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저질렀지만 아무튼 중국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고요. 미국이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 3년째에 걸쳐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연이어 4차례에 걸친 관세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충분히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등의 행동들이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어떤 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 가전제품, 가정용품에 미국 내 팔리고 있는 가정용품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데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져 있는 저 점선은 바로 미국의 대중국 관세 발효 시점입니다. 한눈에 나오죠? 네, 미국 소비자들이 최대의 피해자다. 물론 분산돼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산 저가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 물량이 확 줄죠. 관세 부과의 대상 품목이 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그렇게 물고 가면 손익이 전혀 잘 안 나잖아요. 생산성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들의 점유율들이 떨어지는 효과는 누렸지만 대신 다른 기업들이 야, 저가 공산품 중국산 경쟁자들이 사라졌다. 그럼 제품 가격 인상해. 또 예전처럼 그렇게 깝깝할 필요는 없지 않아. 이제 할인 판매하지 말자. 제값 받자.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무슨 일을 겪게 됩니까? 예, 선택의 자유가 사라지는 한편 가격의 상승이라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물론 중국은 물량이 확 줄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GDP 대비 거의 40%에 달했던 수출 비중이 최근 20% 밑으로 내려갈 정도로 중국 경제 내에서 성장 엔진 역할을 해주었던 수출의 영향력들이 약화되고 수출의 부진에 따른 성장 탄력의 둔화. 물론 중국 성장률을 믿을 수 없어요. 그건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예전에는 10% 성장 거뜬하게 하던 나라가 발표되는 명목 성장률이 아무튼 간에 6% 정도까지 떨어지는, 성장률이 거의 반토막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이유들이 이 그림 하나에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 경제적 효과들을 우리가 금방 느끼게 되잖아요. 왜 이 경제적 효과들을 알아야 되냐면 누가 장기전에서 버틸 수 있는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 그러면 경제력이 센 데가 이깁니다. 당연히 미국이 세죠. 근데 이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언로가 좀
미국처럼 그렇게 또 선거를 그렇게 또 자주 하지도 또 제가 끝을 흐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바로 중국이 굉장히 미국과 붙어서 경쟁을 해서 경제력에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는 걸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그 보여드렸다면 중국에게 또 다른 카드는 없는가?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달러에 대한 중국 위엔화 환율인데 끝부분 봐주십시오. 급등했죠. 네. 지난 8월에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1달러에 대한 중국 위엔화 환율이 오랫동안 6위엔 정도. 그러니까 1달러는 6위엔대에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7위엔을 뚫은 것을 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서 중국 기업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다면 우리 환율을 인상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환율 움직이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 계단식으로 움직이고 뭔가 단계적으로 움직이고 정부가 외환시장을 마음대로 통제한다는 뜻이죠. 우리처럼 외환시장에서 사자 팔자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나라는 톱니바퀴처럼 지그재그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이게 자유변동환율제도. 그런데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도이기 때문에 환율 자체의 움직임이 정부에게 달려있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곤란하죠.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 항복 이렇게 시키려고 해서 다음 선거에서 승전을 깃발을 들고서 대통령 선거 연임을 하고 싶은 게 내년에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내년 11월입니다. 내년 11월 1년 남짓 남았죠. 그걸 앞두고서 트럼프 대통령은 승전의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연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중국이 멍군한 거죠. 환율 올리면 되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떻게? 관세를 10% 부과하면 환율을 10% 올리면 되고 관세를 15% 부과하면 15% 환율을 올리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외친 거죠. 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했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된 과정이 뭐냐? 경제 전쟁에서 누가 더 피해를 보느냐에 대해서 나 괜찮은데? 나 한 대 맞았지만 나 안 아픈데? 너 주먹 옛날보다 약한데? 이러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약한 티를 내면 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약한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의 살림살이들,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저렇게 되면. 저런 것을 없는 것처럼 마치 미중 무역 분쟁이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가 나빠진 것처럼 그쪽으로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서 환율 조정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근데 이게 무한정 지속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경제라는 게 다 양면이 있어요. 바로 중국의 외환 보유고, 쉽게 얘기해서 만일의 세태를 대비한 저축, 외환 저축이 바로 외환 보유고인데 그림 한번 보시면 신기하죠. 중국이 아까 분명히 제가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얼마 낸다고요? 3천억 달러, 4천억 달러씩 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매년 장부에 돈이 착착착착 쌓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야 마땅하죠. 그런데 중국의 외환 보유고를 보시면 늘어나는 흐름이라기보다는 크게 줄어든 후에 옆으로 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중국이 앞으로 위엔화 환율을 인상한다라면 여러분 그죠? 중국이 앞으로 환율을 인상해서 1달러에 7위엔인다 이게 8위엔 된다면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관세 부과에 대응해서 또 싸운다면 중국에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일 나죠.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나세요? 1992년 남순 강화 혹시 기억나시죠? 덩샤오핑 부동이라고 불렸던 덩샤오핑이 우한이나 선전 지역을 기차를 타고서 여행하면서 어마어마한 대중적 지지를 받으면서 거기서 앞으로 개혁 개방은 계속될 것입니다라고 선언했던 그 남순 강화 이후에 중국을 향해서 전 세계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갔던 것들 기억나십니까? 네. 외국인 직접 투자 공장들, 팍스콘 공장 그런 것들도 다 그때 세워진 거죠. 이 공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일이 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알토란 같은 돈을 수많은 그 귀한 돈을 들여서 중국에다 투자를 해놨는데 환율이 급등해.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앉아서 손실을 보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1달러가 6위엔이었는데 7위엔, 8위엔이 된다는 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중국 돈의 가치가 10%, 20%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수십 년에 걸쳐서 투자해놓고 거기다가 재투자하고 이익잉여금들을 쌓아놓은 그 기업들의 가치가 환율 조정 하나만으로 값어치가 그렇게 뚝뚝 떨어지는 걸 본 글로벌 사업가들 안 그래도 또 무역 분쟁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야 중국에서 철수하자.
야 중국에서 공장을 빼자, 돈을 빼자라는 생각들 여러분 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이거죠. 외환보유고가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에도 불구하고 줄어듭니다. 누군가가 돈을 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미국은 이 무역 전쟁을 시작할 만한 정치적 근거와 경제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쟁이 진행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캐릭터가 크겠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 전쟁에서 마음대로 쉽게 물러서지를 못하는 것이 권위주의적인 국가잖아요. 그래서 선거에 의해서 다음에 또 변경이 되면 모르는데 굉장히 권위가 강한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입장에서 해외의 압력에 굴복해서 저 잘못했습니다. 저희 다시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침해하는 거 다시 없도록 하겠고 그동안 미국에게 피해 끼친 거 있으면 우리가 배상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항복하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중국 내에서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굉장히 높아져 있는 중국 사람들의 자존감. 자, 이제 우리는 드디어 1840년 아편전쟁 이후에서 힘들었던 굴욕의 시기를 보냈었는데 이제 우리 끝났고 이제는 우리 중국몽, 이제 세계에 우뚝 서는 국가, 자랑스러운 나라 강대국으로 대국 굴기, 큰 나라로서 우뚝 설 거라는 기대들을 저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둘 다 물러서기가 쉽지 않은 장기화의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다. 그리고 이 게임이 끝나는 시점은 언제냐에 대한 힌트는 올해 연초였다라는 거죠. 올해 연초를 돌이켜보시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잠정 유예를 하고 관세 전쟁이 좀 진정됐던 시기가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6월에 끝났지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바로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했었습니다. 간단하죠? 셈법은 간단합니다. 왜? 좀 약간 저렴한 표현을 쓸까요? 네. 쫄리면 꺼지시던가 하잖아요. 자기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지율이 떨어진다 싶으면 이 무역 전쟁을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경제가 우선인데 지금 그거가 더 중요해? 야, 그 5대5 연안에 있는 일자리 잃어버린 사람들만 국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중국 입장에서도 수출이 안 돼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경기 여건이 어려워지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경제 불황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때는 무역 전쟁이 잠정 중단되고 반대로 좀 살 것 같을 때는 다시 선거에 이겨야 되니까 다시 무역 전쟁이 더 강화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고 아래 공포 들어보셨죠? 리세션, 불황에 대한 공포가 부각된다 싶을 때는 무역 전쟁의 파고는 다소 진정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장기전으로 갈 위험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 박사님 좀 전에 이제 미국의 어떤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미국은 지금 소비자 물가가 올라서 일반 이제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던 공장들, 제조업 공장들을 다시 본국으로 이제 들여와서 짓게 하겠다라는 건 지금 잘 실천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국내 공장이 세워지고 실업자들이 메꿔지고 그래서 소비자 물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상쇄를 할 수 있는 건지 미국 경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경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예전에 대공황 이후로 큰 어떤 리세션을 겪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기축통화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미국이 앞으로 이제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서 어떤 경제의 어떤 위기가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이 또 궁금합니다. 강의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이거 하나로 다 논문거리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냥 제가 능력은 안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 질문 리쇼어링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네.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이 돌아오는가 안타깝게도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나가는 추세가 멈췄다 정도까지는 되는데 돌아왔다고 말하기에는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들이 반등하는, 그러니까 회복은 됐는데 급반등하는 징후를 찾기는 거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직 그렇게 아무리 다른 나라에 관세 부과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그러지만
여전히 해외로 나가는 데 따르는 실익들이 더 크고 또 그 과정들이 지금까지 누적돼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 당장 돌아온다 그러더라도 높아지는 생산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외로 나가지 말라. 이거 정도는 된 것 같은데 돌아오는 것까지는 보이지는 그렇게 크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나갔던 걸 돌아오는 것보다 얼마 전에 한국의 농심이 미국에 라면 공장 짓는다는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높아지는 미국으로의 그 관세 장벽에 대응해서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들은 늘어나는 것 같다. 그거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미국이 그 기축 통화의 지위를 잃을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 저는 적어도 5년 내에는, 그러니까 먼 장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5년 내에는 더 강화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중국이 이전에 10% 성장하던 나라가 지금 6%도 힘들어 보이는 성장률의 둔화를 겪는 과정을 보는데 반대로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성장하고 막 제로 성장하던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3% 성장한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아요. 오히려 미국은 더 어떻게 본다면 대공황, 대불황 이후에 2008년의 대불황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보면 더 혁신 성장 국가로 변모한 듯한 우버가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가 주도하고 있는 집들에 대한 어떤 호텔을 대체하는 듯한 새로운 서비스,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각종 그 기업들, 그리고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의 세계든 인스타든, 그리고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그쪽에 있어서의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떨쳐 일어서서 싸워나가려는 핵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자는 전부 미국 기업들이고 그 기업들의 어떻게 경쟁력, 기술력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은 하나 세계 어느 나라도 아직은 감당을 못하는, 중국도 제조업 2025를 이야기하면서 10년 내 일본과 독일 레벨에 도달한다. 그러나 2045년은 돼야 미국 레벨에 도달하지 않겠냐라는 그 목표도 거기에 설정할 정도로 차이는 아직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의 경제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보여주는 어떻게 본다면 이 파괴력 있는 관세 추진, 참 남이 보긴 부럽잖아요. 자신의 개별적 국익을 남에게 관철시키는 이 헤게모니 파워, 이니셔티브라는 정치적 용어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생각하면 미국 달러 기축 통화의 어떤 매력이랄까요? 또는 권력은 단기간 내에 사라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박사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전쟁에 있어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무역 불균형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중국의 어떠한 패권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미국이 인식을 한다면 무역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결국 제조업 2025를 비롯한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에 대한 폐기를 미국이 원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무제한적으로 부채를 일으켜, 기억나시죠? 지난번 시간에서 기업들에게 돈을 마구 빌려줘서 저금리 대출을 해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성공할 때까지 돈을 내주겠다. 이건 너무 불공정하지 않냐.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하면 미국은 자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산업의 육성 정책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르는 그런 산업 정책인데, 이런 산업 정책들을 어떻게 본다면 좌절시키고 또는 흐름을 바꿔놓으려는 그런 미국 정책 당국의 목표가 아마 이번 전쟁의 최종의 어떤 결과물이 아닐까 싶은데,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라는 조금 걱정스러운 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말씀 이렇게 쭉 들으면서 오늘 주제가 미중 무역 전쟁인데 전자가 우리가 싸울 전자로 한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게 돈 전자, 우리 금전이라고 하는 그 전자를 타이틀에 붙여도 전혀 이제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세상은 전부 다 이제 돈 세상이고 다 돈 전쟁이고 그게 무역 전쟁인데 제일 그래도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저희들도 사실상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전쟁이 무역이 됐건 군사력이 됐건 무엇이 됐건 결국에는 우리 이 한반도가
한반도를 둘러싼 이 주변 정세 이 4대 강국이 너무나도 첨예하게 우리 한반도 남한과 북한을 이게 목조에 오고 있다는 것이 지금 너무나도 이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정말 이렇게 좀 전망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못 하게 되는 거죠. 하실 대로 있는 그대로. 예, 일단 가장 눈에 훤히 보이는 게 우리도 그 미국의 우산, 미국의 어떤 안전망이라는 것에서 이제 비용을 더 많이 치르고 또 해군을 비롯한 군사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세상으로 이제 가게 되는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소련 혹은 또 해상 수송망의 안전, 석유 수송망의 안전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은 글로벌 체제 속에서 혜택을 받은 나라에 속했다면 이제 이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제 앞으로 필요한 나라, 세상이 되고 그쪽의 지출이 커질 것이다. 두 번째,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이 서로가 혜택이 되고 이익이 되는 관계라고 생각하면서 사이가 좋았을 때는 중간에서 우리가 굉장히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의 최대 수혜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다면 이제 중국의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제조업 2025 등의 어떤 그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약되면서 성장 탄력이 앞으로 만약 둔화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중국에 우리가 올인돼 있는 그 해외 직접 투자가 그런 것들의 다변화 그리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또 중국이 수출 위주에서 내수 국가로 이제 점점 전환해 나가는 시점에 잘 대응할 필요가 있는 아무튼 상당히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쪽 관련해서 위험도 분산하는 한편 중국 내수 시장도 버릴 수 없는 왜냐하면 수출 위주의 막 이런 국가에서 소비 국가 쪽으로 가는 게 결국 중국의 변화 방향이 앞으로 될 텐데 이런 쪽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걸 잘 해낸다면 또 뭐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또 뭐 나쁜 게 있나 싶은 상황입니다만 이런 위기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고 시청자들과 교류하고 같이 고민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고 더 나아가 중국이 저렇게 우리를 축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모두 R&D, 교육 이쪽 관련한 투자를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혁신 성장 국가로서의 본색을 과거 우리가 그랬으니까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벌어지게 됐던 또 다른 당사자인 미국 경제의 변화, 미국의 정치적 지형 그리고 경제적 지형의 변화가 무역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1시간 동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만족한 표정을 들으니까 1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했던 게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공부에 또 새로운 어떤 촉매가 생긴 것 같고요. 저 역시 여러분들이 주신 귀한 질문들 덕에 더 공부할 거리를 찾게 된 것 같아서 오늘 참 귀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